안녕하십니까. 저는 전북대학교 병원 호흡기 알레르기과의 박승용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맡은 강의는 이제 봄철에 심해지는 이 미세먼지 관련된 강의인데요. 이 미세먼지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 특히 호흡기 알레르기 내과 질환과의 연관성에 대해서 오늘 짧게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먼지라고 하는 거는 대기 중에 떠다니는 흩날려 다니는 입자상의 물질을 먼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석탄이나 석유 같은 화석연료가 타거나 아니면 공장이나 자동차 등의 배출가스에서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러한 먼지는 입자의 크기에 따라서 50마이크로 이하인 총먼지, 그리고 입자의 크기가 매우 작은 미세먼지라고 구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총먼지와 미세먼지로 구분이 되는데요. 이 미세먼지는 다시 지름이 10마이크로보다 작은 미세먼지인 PM10과 지름이 2.5마이크로보다 더 작은 미세먼지인 PM2.5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방송을 보시다 보면 PM10, PM2.5 이렇게 이제 많은 용어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요거는 미세먼지를 입자상의 크기에 따라서 나눈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미세먼지가 실제로 얼마나 큰지 그림으로 좀 살펴보시면, 저희 이 머리카락 있죠? 여기 굉장히 가는데 이 PM10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사람 머리카락보다 더 훨씬 작습니다. 보통 한 5분의 1 정도의 그 크기고요. PM2.5는 그 PM10보다 더 작기 때문에 거의 눈에 보이지 않는 크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미세먼지가 어떤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보면은 대다수는 황산염, 질산염 같은 것으로 구분이 되어 있고요. 탄소류와 검댕이, 그리고 일부 광물, 그리고 기타 여러 물질로 구분이 되어 성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 화석연료나 자동차 배출가스에서 이제 만들어지는데요. 요걸 보통 1차 발생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차 발생원은 산불이나 쓰레기 등의 소각, 그리고 자동차 등의 배기가스, 그리고 도로나 빈 집터, 그리고 공장, 건설 현장 등에서 이 미세먼지가 1차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렇게 발생한 미세먼지가 대기 오염으로 배출이 되고 나면 거기에서 햇빛이나 여러 가지 이제 물질에 의해서 화학 반응이 일어나게 되면은 여기서 황산화물이나 질소산화물, 암모니아 등이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2차적으로 또 미세먼지를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침에는 이렇게 미세먼지가 심하지 않았다가 점점점 심해졌다가 오후에 굉장히 심해지는 그런 상황을 보통 의사들은 미세먼지 2차 발생에 의해서 이렇게 더 심해진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세먼지 배출이 주로 어디에서 이루어지는지를 보면요. 대부분은 이런 제조업에서 이루어지는 연소가 대부분의 원인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자동차나 배 같은 도로 또는 비도로 이동 오염원이 대부분의 그 다음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도로에서 배출되는 양을 보면은 화물차나 RV 같은 디젤 자동차가 훨씬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비도로 배출량을 보시면 선박이나 건설 장비에서 많은 양이 배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이 미세먼지의 개념, 그리고 미세먼지가 크기에 따라서 이렇게 나뉘어진다, 요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봄철에는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황사와 이 미세먼지가 같이 오기 때문에 황사와 미세먼지를 잘 구분을 하지 못하고 혼동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황사를 개념적으로 보시면 아시는 것처럼 중국에 있는 또는 몽골 지방에 있는 고비 사막이나 이런 사막 지역에서 날씨가 따뜻함에 의해서 이 상승 기류 때문에 그 사막에 있는 흙먼지가 대기 중으로 이제 떠오르게 되고요. 이게 우리나라 쪽으로 불어오는 편서풍에 의해서 이 공기 중에 떴던 모래먼지가 우리나라 쪽으로 이동하면서 생기는 것이 황사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 황사는 주로 봄철에만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봄철에 주로 사막에서 발생한 그 모래먼지가 오는 것은 이제 황사라고 얘기를 하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대부분 연소나 대기 배출가스 이런 걸로 인해서 발생하는 그런 것은 미세먼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황사는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의 모래폭풍에 의해서 발생이 되고, 미세먼지는 대기 오염 물질에 의해서 발생이 되기 때문에 예보나 특보 발표 기관도
황사 같은 경우는 기상청에서 우리가 예보나 특보를 발생하고 있고요. 미세먼지 같은 경우는 관할하는 부서가 환경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미세먼지가 얼마나 심한지 일단 잠깐 지켜보겠습니다. 보시면 우리나라가 이제 OECD에 속하는 건 다들 알고 계실 텐데요. 이 OECD 국가 중에서 얼마나 많은 미세먼지가 오염이 되어 있는지를 보시면 굉장히 우리나라가 상위에 랭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그 보고에서도 우리나라의 서울이 다른 대도시에 비해서 상당히 심한 미세먼지 농도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외국과 비교를 했고요. 그러면 국내에서는 어느 도시가 심한지 그 지자체별로 이제 우리가 분석한 것을 비교해 봤더니 보시는 바와 같이 거의 유사한 정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왠지 시골이나 지방에 가면은 미세먼지가 별로 없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동차가 많은 대도시나 이쪽에 더 미세먼지가 심할 것으로 우리가 예상을 하는데요. 아쉽게도 보시면 전국적으로 거의 유사한 미세먼지 농도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미세먼지가 그러면 연중 어느 때 심하냐 이걸 또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봄철과 겨울철에 심하고 여름과 가을철에는 조금 덜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봄철과 겨울철에 좀 심하고요. 여름과 가을철에는 좀 덜한 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미세먼지가 그러면 일중에는 어느 때 심하냐 이거를 이제 평균적으로 보시면 앞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아침 이른 시간에 미세먼지 농도가 제일 낮은 것으로 되어 있고요. 점점 증가해서 밤중에 좀 떨어졌다가 다시 또 증가하는 이런 일중 변화 양상을 보입니다. 다음은 미세먼지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러한 미세먼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크기가 굉장히 작은데요. 그 미세먼지의 크기에 따라서 우리 몸 안쪽으로 도달할 수 있는 범위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5에서 10마이크로 정도의 크기는 대부분 입이나 코, 목 같은 상기도에 대부분 침착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주로 피부나 눈, 코 이쪽에 염증이나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이보다 작은 5마이크로 이하는 기관지나 폐 안쪽까지 도달을 해서 기관지염이나 기존의 이제 천식이나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 있는 그런 환자에서 기도에 염증을 일으킬 수가 있고요. 더 작은 1마이크로 이하의 미세먼지 같은 경우는 폐포 안쪽까지 도달을 해서 우리의 혈류 쪽으로도 침입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 전신에 이러한 미세먼지는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요. 눈이나 코, 그리고 입, 목과 같은 상기도에 주로 이제 대부분 침착이 많이 되기 때문에 그쪽에 염증을 일으켜서 여러 가지 증상을 유발하고 피부에도 미세먼지가 부드러기라든지 가려움, 아토피, 심한 경우는 알레르기 증상을 악화시키기도 합니다. 이 밖에도 임산부한테 대규모 연구는 아니었지만 임산부가 이런 심한 미세먼지에 노출이 됐을 때는 그 태아의 성장 저하나 뇌발달 저하 그리고 자궁의 혈액순환이 잘 안 돼서 태아의 영양 공급을 방해한다는 그런 일부 연구 결과도 발표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미세먼지는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좀 놀라실 텐데요. 국제암연구소에서 이러한 미세먼지를 발암물질, 그 중에서도 1군 발암물질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면, 벤젠, 가솔린, 페놀 이런 것들은 몸에 해롭다는 걸 다들 알고 계실 텐데요. 우리가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접하고 또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이런 미세먼지도 인간에서 발암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물질인 1군 발암물질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제 암과 연관성이 있다 이런 역학조사 결과들이 많이 발표가 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미세먼지가 주로 이제 노출이 되게 되는 이런 폐암과의 연관성을 본 그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영어로 돼 있어서 요거를 자세히 설명을 드리지는 않겠지만 연구 결과를 보시면 PM2.5, PM10이 증가함에 따라서 폐암 사망 위험을 약 1.1배에서 1.2배 정도 높인다. 사망률을 높인다. 그래서 장기간 노출이 되었을 때 폐암 발생의 위험을 10에서 20% 증가한다 라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1.1배, 1.2배가 굉장히 낮은 수치이기 때문에 다른 위험 요인에 비해서는 관련성이 낮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참고로 흡연자는 그러면 비흡연자에 비해서 얼마나 폐암 사망률이 높냐를 보시면 비흡연자에 비해서 흡연자는 폐암 사망 위험이 15배에서 20배 정도 높습니다. 그래서 요 15배, 20배하고 비교하면 실제적으로 이 미세먼지가 폐암에 미치는 영향은 좀 적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근데 바꿔서 잠깐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가 담배라고 하는 것은 내가 피울 수도 있고 안 피울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흡연을 피할 수도 있는데요. 이러한 미세먼지는 우리가 피한다고 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요. 살면서 어쩔 수 없이 노출이 되고 또 평생 노출이 되기 때문에 이 폐암 사망 위험이 극히 적을지라도 이걸 장기간 일생 동안 이 폐암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다면 상당히 미치는 영향이 높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그 호흡기 알레르기 질환과의 연관성에 대해서 그럼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방송을 일부 따오긴 했는데요. 그래서 과거 데이터를 보시면 이런 미세먼지 농도가 증가할 때마다 만성 폐쇄성 폐질환 환자의 입원율과 사망률이 증가한다고 되어 있고요. 폐암 발생률도 증가한다. 이런 보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외에도 급성 기관지염, 천식, 만성 기관지염, 그리고 심혈관 질환, 폐암 질환, 폐암과 같은 이런 질환이 미세먼지와 연관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고요.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세먼지가 주로 겨울과 봄에 심하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거와 일치하는 결과인데요. 천식 환자가 월별 평균 병원에 내원하는 그런 거를 보시면 미세먼지가 높음에 따라서 이런 천식 환자가 진료를 보는 그 인원수가 높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그러면 이런 미세먼지가 그 호흡기 질환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메커니즘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시면 이러한 미세먼지가 입자가 작은 물질이 아까 입자의 크기가 작으면 폐포까지 도달한다고 했는데요. 기관지나 폐포 안쪽으로 도달을 해서 체내에 있는 염증, 단백질의 분비를 증가시켜서 이러한 염증 단백질이 증가함에 따라서 기관지염이나 각종 염증을 유발해서 증상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미세먼지 경보 발령과 그에 따른 대처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미세먼지가 심할 때마다 이제 쉽게 이 미세먼지 경보에 대해서 접하게 되는데요. 24시간에 따른 미세먼지의 평균 농도가 어느 정도인지, 또 1년에 따른 미세먼지 평균이 어떤지에 따라서 여러 가지 경보를 각 나라별로 발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 미세먼지의 중요도가 높아짐에 따라서 지자체별로 미세먼지 농도에 따라서 핸드폰 알림 메시지를 보내드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각 인터넷 사이트나 아니면 기상 예보, 방송에서 보시면 이 미세먼지 농도에 따라서 우리가 농도가 어떤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미세먼지 신호등 같은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매우 나쁨, 나쁨, 약간 나쁨, 보통, 좋음에 따라서 이런 알아보기 쉽게 색깔별로 구분하는 이런 신호등을 보이게 됩니다. 잠깐 보시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보시면 미세먼지 농도가 거의 유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미세먼지 지수에 따라서 이제 각 지자체별로 또 각 단체별로 여러 가지 대처 앱을 각각 나눠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최근 이 미세먼지 기준이 강화가 됐는데요. WHO 기준에 비해서 우리나라 기준이 너무 높다. 그래서 외국은 나쁨이나 매우 나쁨에 해당되는데 우리나라는 보통이나 나쁨이라고 그렇게 경보를 내리는 경우가 많아서 이런 국민적인 좀 반발이 있어서 이를 관할하는 이제 환경부에서 이 미세먼지 기준을 강화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150이었던 것이 75, 35로 이 매우 나쁨과 나쁨의 기준을 좀 하향 조정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이런 수치까지 기억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나쁨, 매우 나쁨이면 미세먼지가 높고 그에 따라서 우리가 적합한 대처를 해야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 굳이 한 가지 더 기억을 한다면 빨강색이나 노란색이면 나쁘다. 약간 빨강색 쪽으로 갈수록 농도가 높다. 이렇게 정도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날씨나 예보를 조금 더 확실하게 보고자 하시면
여러 가지 인터넷 사이트나 핸드폰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받으셔서 직접 실시간으로 미세먼지 농도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단계별 대응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슬라이드가 잘 내용이 보이시진 않을 텐데, 이제 각 노인 요양시설이나 그리고 유치원, 초중, 고등학교에 따라서 계층별 대응 요령이라고 하는 게 환경부에서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미세먼지 농도가 좋음인지 나쁨인지 매우 나쁨인지에 따라서 각 어르신별로는 어떻게 우리가 생활을 하고 무엇을 주의해야 되는지, 그리고 초중고 유치원생들은 어떻게 하는지, 야외 활동은 제한은 언제부터 해야 되는지, 야외 학습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수업은 어떻게 단축 운영을 해야 되는지, 그거에 따른 단계별 대응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초중고 유치원생들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으실 텐데요. 그걸 보시면 우리가 이제 농도가 나쁨 이상일 때는 어떻게 하고, 또 고농도로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원아들한테 어떻게 하고, 실외 수업 자제를 하고, 바깥 공기 유입 차단을 하고, 또 주의보, 경보에 따라서 심한 경우는 등 하교 시간 조정을 하고 휴업을 권고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것 역시 여러분들이 굳이 이것까지 알고 계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냥 미세먼지 농도가 심하면 지자체 그리고 각 단체별로 이렇게 대응 전략이라고 하는 게 있다. 이 정도만 기억을 하시고, 혹시 궁금하시다라고 하면 환경부 홈페이지에 가시면 자세하게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이제 개인별로, 특히나 이 호흡기 알레르기 질환자들은 미세먼지가 높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세먼지가 높은 날 우리가 건강생활 수칙을 하나씩 살펴보시면, 일단 중요한 것은 장시간 실외 활동을 자제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바깥에 나가는 것을 자제하는 게 제일 중요할 거고요. 만약에 나가야 되는 상황이 생긴다면 식약처에서 인증한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고 나가시는 게 좋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외출 후에는 집에 들어와서는 손과 얼굴에 있는 미세먼지를 닦기 위해서 세안이나 샤워를 하는 게 좋겠고요. 또 미세먼지, 이 기관지에 있는 미세먼지 배출을 도와주기 위해서 충분한 수분 섭취를 하는 게 좋겠고, 과일이나 채소 등을 먹을 때는 충분히 씻어 먹고, 그리고 미세먼지 농도가 굉장히 높을 때는 창문을 닫아가지고 외부의 미세먼지 유입을 차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면 호흡기 질환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호흡기 질환자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더 조심을 해야겠죠. 그래서 폐암이나 만성 폐쇄성 폐질환, 특발성 폐섬유화증, 기관지 확장증, 천식과 같은 그런 호흡기 질환자의 경우에는 미세먼지 발생이 된 다음에 그 영향이 다른 분들에 비해서 수일간 그 영향이 지속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에 비해서 더더욱 미세먼지가 매우 나쁨일 때는 가급적 실외 활동을 되도록 피하고 창문을 닫고 실내 활동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질환, 특히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나 천식 환자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외출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응급용 흡입 약물을 같이 소지하고 외출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급적 마스크를 착용하고 외출하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그렇게 그 응급 약물을 가지고 우리가 외출을 했는데 증상이 발생을 해서 응급 약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호흡기 증상이 악화되는 경우에는 가까운 내과나 호흡기 알레르기 전문의한테 진료를 받는 게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가끔 진료를 하시거나 하시다 보면 저한테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있습니다. 저는 안 그래도 숨이 찬데 이렇게 미세먼지가 심할 때 마스크를 꼭 껴야 되나요? 이거에 이제 질문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러면 이제 이거에 대한 그 질문의 답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일단 마스크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재밌게 하려고 좀 어린용 소화 마스크를 했는데요. 요거는 이제 면 마스크고요. 여기에 있는 거는 이제 황사나 이런 미세먼지를 걸려줄 수 있는 보건용 마스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스크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요. 보시면 일반 방한 마스크하고 황사 마스크하고 비교를 했을 때 이 초미세먼지 투과율을 보시면 이 방한 마스크는 거의 한 반절 정도가 투과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황사 마스크는 약 3%, 거의 투과가 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투과 정도를 나타내는 것이 KF라고 해서 코리아 필터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마스크를 우리가 구매할 때 보시면 여기에 KF 몇이다, KF 80이다, KF 94다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이 KF라는 뜻이 미세먼지를
어느 정도 차단할 수 있다. 그래서 80이면 80% 이상 차단한다. 그러므로 이 KF 수치가 높으면 높을수록 미세먼지를 잘 차단할 수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런 미세먼지 마스크를 구매해가지고 그냥 사용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얼굴에 맞게, 얼굴 윤곽에 맞게 정확하게 피팅을, 그러니까 잘 맞게 마스크 착용하는 것 역시 중요합니다. 좋은 마스크를 사용했는데도 불구하고 정확하게 착용을 하지 않으면 그 사이사이 공간으로 미세먼지가 다 들어가기 때문에 정확하게 착용하는 것 역시 확인을 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 성인, 건강한 성인의 경우에는 이러한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더라도 일상생활하는데 크게 답답함이나 호흡곤란이 없는데요. 호흡기 질환자는 이런 마스크를 쓰면 더 호흡곤란이 심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들 질문을 하시는데요. 일단 중요한 거는 어느 정도 질환이면은 KF 몇을 쓰고 어느 정도 질환이면 KF 몇을 써라. 즉 단계별로 마스크를 어떻게 써라라고 하는 기준은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주관적으로 느끼는 게 중요한데요. 내 증상이 KF 80 정도 쓰고 일상생활 하는데 크게 지장이 없겠다 그러면 KF 80을 쓰셔도 되고요. 그거보다 한 단계 높은 걸 써보셔도 됩니다. 근데 그런 KF 80을 썼는데 내가 호흡곤란이 너무 심하시다 이런 경우에는 의사 선생님과 상의해서 마스크를 쓰는 게 좋은지 아닌지 상담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은 환기에 대해서도 자주 물어보시거든요. 이 환기를 어떻게, 언제 해야 될까요? 미세먼지가 매우 높음일 때는 당연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창문을 닫아서 외부 공기 유입을 차단해야 되는데요. 굳이 기준을 말씀을 드리면 미세먼지 농도가 100이 넘어갈 때에는 창문을 가급적 열지 않는 게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환기는 안 하는 게 좋겠지만 환기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 최소한으로 하고 미세먼지 농도가 발생이 적을 때, 아까 제가 일중에 주로 아침 새벽에 미세먼지 농도가 낮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환기를 한다고 하면 아침 이른 시간에 주로 환기를 하시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문을 닫고 환기를 하지 않고 그러면 주로 실내 생활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실내 생활을 할 때 또 유의해야 될 점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일단 이제 청소를 우리가 해야 되겠죠. 어지러지면. 그럼 우리가 주로 진공청소기를 요즘에는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진공청소기를 그냥 사용하게 되면 오히려 더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송을 이제 슬라이드를 잠깐 보시면요. 청소 전후를 보시면 오히려 청소 전보다 청소 후에 우리가 깨끗이 하려고 진공청소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미세먼지 농도는 청소 후에 더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원인을 보시면 이 미세먼지가 일단 그 진공청소기 안으로 들어갔다가 결국에 안으로 들어간 그 이제 쓰레기 더미가 쓰레기는 모아지고 나머지 이제 그 공기는 바깥으로 이렇게 진공청소기에서 배출이 되는데요. 이 배출되는 공기가 어떤 필터가 없이 그냥 배출이 되면 그 작은 미세먼지까지 같이 배출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청소를 함으로 인해서 미세먼지 발생이 더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청소를 한 다음에 미세먼지가 높아진다 이런 그 보고는 많이 있는데요. 요걸 막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것이 필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공청소기 안쪽으로 흡인된 여러 가지 오염 물질이 이제 이 쓰레기 더미가 모여진 다음에 그 들어간 공기가 바깥으로 배출될 때 이 배출되는 공기가 미세먼지를 걸러주는 필터가 있는지 없는지 그 진공청소기에 이런 필터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가지고 청소기를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보통 헤파 필터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런 헤파 필터가 있는 청소기를 가급적 사용하시는 것이 청소를 할 때 미세먼지 발생을 줄일 수 있겠습니다. 또한 공기청정기도 많이 사용하고 계시죠. 이러한 공기청정기를 사용할 때도 똑같습니다. 이런 헤파 필터가 잘 장착이 되어 있는 공기청정기인지 아닌지 그리고 또 집안 크기가 어느 정도이냐에 따라서 공기청정기의 대수도 확인을 해가지고 마련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또 하나 이제 실내에 있으면 요즘에 이제 가뜩이나 코로나 때문에 외출도 이제 못 하고 있죠. 그러다 보면 대부분 이제 집안에서 음식을 해 먹거나 배달 음식을 시켜 드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집안에서 음식을 할 때 또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조리 전후에 보시면
아까 청소할 때와 유사하게 이 조리 전후에 굉장히 많은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미세먼지가 가스레인지나 전기 그리고 오븐을 사용할 때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구울 때 그리고 튀길 때 일반적으로 삶는 요리에 비해서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전에 이제 고등어가 굉장히 이 미세먼지의 주범이다라고 해가지고 이 방송에 나왔었는데요. 이 고등어 구이를 할 때 초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고등어 구이가 한참 방송에서 많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 이제 삼겹살을 먹으면 미세먼지 배출이 많이 될 것이다. 보통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잘못된 통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도리어 삼겹살을 구울 때 굉장히 많은 초미세먼지가 발생을 하고요. 아직 이 삼겹살을 먹었다고 해서 미세먼지 배출에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는 없습니다. 아마도 유추하건대 이 삼겹살 기름이 상기도에 이렇게 넘어가면서 이제 미끌미끌하기 때문에 이게 아무래도 바깥으로 배출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만들어낸 상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삼겹살이 좋다라고 하는 거는 잘못된 통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더욱더 중요한 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굽거나 튀길 때 굉장히 많은 미세먼지가 발생이 된다. 그래서 가급적 요리를 할 때 주의를 좀 하시는 게 좋고,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이 맛있는 삼겹살을 안 먹을 수는 없죠. 튀긴 요리를 안 먹을 수도 없고 구이 요리를 안 먹을 수도 없습니다. 그럴 때는 가급적 후드를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후드를 사용했냐 안 했냐에 따라서 거의 10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미세먼지 발생. 그래서 이 집안에서 요리를 하실 때는 가급적 구이나 튀김을 하실 때는 이 후드 밑에서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릴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하루 미세먼지에 대해서 가볍게 살펴봤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